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국혁명입니다. 자, 원래 영국혁명의 처음 부분, 즉 실지왕 때 이야기와 모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교과서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세시대 변화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쌤은 일부러 여기서 다루지 않고 뒤쪽으로 넘어와서 영국 전체적인 이 민주적인 민주정치라든지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 가르쳐오기 위해서 빼놨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군 전쟁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13세기로 들어가서 이 실제왕의 시대, 이 실제왕이 인노켄티우스와 이야기했던 교황은 해, 왕은 달, 그 사람인데요. 리처드, 사장왕 리처드의 동생이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전쟁을 못해서, 형답지 않게 전쟁을 너무 못해서 땅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왕이다라고 해서 별명이 실치왕이라고 붙었습니다. 리처드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나 싸움을 잘하고 어디서든지 가면 다 때려 부수고 오는 거의 인간병기, 인간 흉기 수준이었고요. 덕분에 본인의 부족한 정통성을 극복하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웠죠. 그러한 리처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다르게 존은 아버지였던 헨리 2세가 그렇게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빠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형 편을 들어서, 리처드 편을 들어서 아빠를 배신했고, 또 리처드가 십자군 전쟁을 가했을 때는 리처드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존 왕 필리프와 손을 잡고 형의 영지를 공격하고, 하여튼 뒤통수와 이렇게 배신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실제왕 존 역시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는데 싸움을 못합니다. 더럽게. 그래서 존왕은 땅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전쟁만 나가면 패배를 하게 되니까 그 영국의 귀족들이 이게 존왕에게 압박을 넣은 거죠. 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이 병신아 라면서. 그래서 존왕은 자기 자신이 귀족들의 권리, 다시 말해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마그나카르타라는 문건을 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헌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귀족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3세기 말쯤 되면요. 13세기 말쯤 되면 에드워드 1세라는 훌륭한 왕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협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해서 모범의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는 성직자, 귀족, 기사, 시민 등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세기에 넘어가서 일부 교과서에서 영국의 의원 제도가 귀족들이 모이는 상원과 시민들이 모이는 하원으로 갈라지는 양원제가 구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그리고 한동안 넘어가 있다가요. 17세기가 넘어가서 어머나? 야, 이거 뭐냐? 잠깐만 얘들아, 이거를 나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가 1300년 시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는 1600년 시작인 겁니다. 17세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자, 어쨌든 17세기로 넘어가게 돼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에 의해서 명예혁명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메리와 윌리엄 시절부터 입헌군 주제라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니 앤 여왕을 마지막으로 스튜어트 왕가가 끝나게 되고 조지 1세가 하노버 왕가로서 영국 왕에 오르면서 이제 내각 책임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 표를 만들어줬을 때는 표를 읽는 방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크롬웰의 문제가 뭐였는지,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문제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체제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임스 1세 때와 찰스 2세 때는 왕정이었고 크롬웰 때는 공화정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입헌군주정이라든지 내각치근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플랜스트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우리가 서유럽 절대 왕정에서 배웠듯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가의 제임스 1세를 데려와서 영국 왕을 시켰죠. 근데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에 미쳐있던 사람이어가지고요. 영국은 그러지 않은데, 영국은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다스리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를 탄압을 합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역시 카톨릭을 탄압했고 청교도를 모가지들을 하도 많이 따가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도망가서 미국에 식민을 세우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의회를 그러고 보니까 엘리자베스 의회를 무시하긴 했네. 의회를 무시는 했지만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의회를 무시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동인도 회사 자체를 너무나 운영을 잘해서 의회가 걷어다주는 세금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무언가를 했거든요. 본인 자체가 사치스러운 성격도 아니고 전쟁을 마구잡이로 일으키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는 굉장히 본인이 사치스러운 성격이었고 파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영국의 재정을 미친 듯이 까먹게 되죠. 그 아들인 찰스 1세도 뭐 부전자전이라고 해서 아빠와 별로 다르지 않아서 돈을 마구잡이로 펑펑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의회는 찰스 1세가 계속해서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영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존 왕 시절부터 우리 자유민들, 다시 말해 귀족들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이런 권리들이 원래부터 내려오던 권리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인정해달라 라고 탄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권리청원이죠. 문제는 찰스 1세가 이거를 승인은 해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야. 바로 다음날 승인을 그만두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이 권리청원의 내용은요, 의회 승인이 없이는 과세하지 말라라는 가장 간단한 내용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젠틀이라고 불리는 시민 계급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승인을 해줬지만, 그런데 승인을 해주고 이불킥 하신 다음에 승인장 찢어버리고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 동안 전제 정치를 합니다. 의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해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이 일어난 원인도 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튜어트 왕가가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가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역시 다스리고 있었는데, 영국은 국교회를 믿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가 당시 이제 카톨릭을 믿고 있었거든요. 왜 같은 왕의 국가에서, 즉 내가 다스리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종교가 다르단 말이냐, 종교를 합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멀쩡히 잘 지내고 있던 스코틀랜드 애들한테 카톨릭이 아니라 국교회를 믿으라고 강요를 해버립니다. 건드릴 게 없어서 종교를 건드리면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전을 달라라고 의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의회를 해산하면 세금이 안 거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회를 해산하면 새로운 세금을 못 거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동의했고 기존에 영국에서 걷고 있던 세금은 잘 걷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예컨대 찰스 1세 궁전 증축 특별 세금 이런 걸 못 만드는 거죠. 스코틀랜드 반란 진압을 위한 특별 세금 이런 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의회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의회를 재소집하고 세금을 걷어달라고 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미쳐가지고 이미 학습 능력이 있는데 절대 찰스 1세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겠죠. 덕분에 찰스 1세는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의회를 지지하는 파들은 젠트리와 시민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왕당파들은 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당파가 굉장히 유리했지만 바로 의회파에 크로멜이 합류하게 되면서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고요. 찰스 1세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풀어서 쓰자면요. 사실 첫 번째 의회파와 왕당파의 내전에서 의회파와 왕당파의 내전에서 찰스 1세는 의회파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궁궐로 돌아와서 왕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빼앗기고 이빨 빠지는 호랑이가 돼서 왕에서 밥만 축내고 똥만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한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로 탈출해서 스코틀랜드의 병사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쳐들어옵니다. 즉 국왕이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외부의 군대를 데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멜은 열받아서 한 번 더 전쟁을 치르고 찰스 1세를 또 패배시킵니다.
이때 찰스 1세가 영국으로 도망갔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스코틀랜드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크로멜은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로 쳐들어갔는데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크로멜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그렇게 잘하고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크로멜이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가 이거 찰스 1세 보호해주다가 우리 나라가 절단나겠다 라고 해서 찰스 1세를 다시 잉글랜드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찰스 1세는 단순히 정치를 잘못한 왕이 아니라 전쟁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찰스 1세를 사형시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왕이 오른 사람은 크로멜이죠. 뭐 이것도 사실 중간에 이야기가 많아요. 의회가 원래 크로멜을 사냥감을 잡았으니 사냥개를 삶아버리려고 했는데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기 위해 크로멜이 반란을 일으키고 의회를 점거를 했죠. 어쨌든 크로멜은 아일랜드의 반란을 진압했고요. 당시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잠깐 제임스 1세 때와 찰스 1세 때 주춤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엄청 치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항해법과 항해조례라는 것을 발표해서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발표해서요. 네덜란드가 하고 있던 중개무역이라는 걸 완전히 개박살을 냅니다. 사실 이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할 때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맹으로서 같이 격파를 했고 그 이후에 같이는 아니고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영국도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나름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임스 1세 때와 찰스 1세 때 아무래도 동인도 회사가 좀 힘을 못 쓰는 사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힘을 못 쓰는 사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이때가 네덜란드 역사에서 황금기로 불리는 그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네덜란드는 아무래도 땅이 작고 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점을 중심으로 주요한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동방의 물건들을 유럽으로 때와다 파는 중개무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항해법과 항해법은 그 중개무역을 완벽하게 카운터치는 전략입니다. 즉 항해조례의 내용은 영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영국 배거나 또는 그 물건을 생산한 나라의 배로만 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만약에 내가 인도에서 후추를 사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국에서 후추를 팔기 위해서는 영국 배로 후추를 실어오든지 인도 배로 후추를 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 상인들이 인도에서 후추를 떼다가 영국에다 팔면 그거는 팔게 못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 당연히 중개무역을 집중하던 네덜란드 쪽에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네덜란드와 영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국이 이깁니다.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승리하고 덕분에 주변 국가들 역시 쟤네들 족밥이네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와 비슷한 조약들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네덜란드의 전성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회를 해산하고 국가를 지키는 관직이라는 뜻의 호국경에 취임을 하고요. 금욕정치를 강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전쟁 잘하고 네덜란드 때려 부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밤에 나돌아다니지 마라, 파티하지 마라, 무도회 하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완전 청교도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종교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 수도상 같은 생활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크로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못하고 있다가 크로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란이나 이런 걸 못 일으키다가 크로멜이 죽고 나서 야 우리가 왕이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니? 다시 그냥 우리가 모가지를 땄던 찰스 2세의 아들을 데리고 오자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왕정 복고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찰스 2세는 자기 아버지가 모가지가 따였으니까 영국에서 살 수는 없었고 어머니 쪽의 친정이었던 에스파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에스파냐는 종교로 말하자면 구교의 수호자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을 이렇게 듣고 자라면서 배워왔단 말이야. 종교가 카톨릭이야.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와서 자기 아버지 모가지를 따고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좋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랑 친한 에스파냐의 카톨릭 교도들을 영국의 관직이나 중앙 관직에다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의 의회가 두 가지 법령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입니다. 심사법이라는 것은 국교회가 아닌 사람, 영국의 국교회가 아닌 청교도나 카톨릭인들은 주요 관직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제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신보호법은 함부로 자유민을 잡아서 가둘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네들이 왕정일 때가 좋았어 라고 자기가 모가지를 딴 사람의 아들을 데려와서 왕위를 시켜놓고는
함부로 인물 쓰지 마세요. 함부로 사람 누구 임명하지 마세요. 함부로 사람 잡아가두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이죠. 아니 왕한테 왕의 임명권, 인사권을 빼앗고 왕이 누구를 잡아가둘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빼앗고 그럼 그게 왕이냐? 족밥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왕을 옹호하는 토리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휘그당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건 토리와 휘그는 이제 약간 멸칭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야 얘네 요새 이름 뭐지? 야 요새 민주당 이름 뭐지? 아 더불어민주당. 자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당명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만약에 우파나 일베 같은 애들이 걔네들을 까면 뭐라고? 저 새끼들은 빨갱이들이야.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리고 반대로 지금 미래통합당 애들을 이쪽에서 하면 틀딱이다.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휘그와 톨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런 멸칭에서 나온 거야. 멸칭에서. 어쨌든 지금도 휘그당과 토리당은 신나게 치고받고 지금 영국의 1, 2당으로서 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허구한 날 당명을 바꾸는 어디와는 다르죠. 자, 제임스 2세 때 찰스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친카톨릭적이었고요.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많이 무시를 하죠. 그래도 어쨌든 영국 의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아쉽다고 데려온 왕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딸 자식 교육을 뭐 잘했는지 아니면 좋은 딸이 나왔는지 몰라도 국교회를 믿으면서 네덜란드의 지도자에게 윌리엄에게 시집가 있던 메리 공주가 있었고 제임스 2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임스 2세가 죽고 나면 메리가 왕국을 이어받고 그러면 조금 이제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참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이 뭐 밤늦게 뭐라도 먹었나 등남을 합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제임스 2세의 사망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의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동으로 왕을 추대해 줄 테니 어여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들어와 달라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회가 내통을 하는 바람에 제임스 2세는 폐위돼서 원래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아버지 어머니 쪽의 고향이었던 에스파냐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된 메리와 윌리엄은요, 이제 명예혁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명예혁명이라는 건 얘들아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즉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왔지만 제임스 2세가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혁명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명예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 기억나니? 여기가 명예혁명이었잖아. 문제는 이 명예혁명을 하기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거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포옹해줬던 의회란 말이죠. 그 의회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주장하는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특권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는 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헌법에 입각하여 법률에 입각하여 정치를 하는 형태인 즉 군주의 권한이 많이 축소된 형태인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장전은 당연히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튜어트 왕가가 이어지다가요. 스튜어트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앤 여왕이 있습니다. 앤 여왕. 이 사람도 영국에선 굉장히 존경받는 여왕 중에 한 명이에요. 얘들아, 내가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왕가의 마지막 왕은 여왕이 대부분입니다. 삼국시대만 생각해도 성골의 마지막 왕이 진덕여왕이었잖아요. 즉 남자들로서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왕이 된 거고요. 플랜스틴의 왕가도 남자로서 왕이 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에 메리나 블라디메리나 엘리자베스가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튜어트 왕가의 왕위를 이어받을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왕이 이어받았는데 그 앤 여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기존의 크롬웰이 진압했던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가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그레이트 브리튼 킹덤을 만들게 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도 후사가 없이 죽는 바람에 가까운 친척 중에 카톨릭교도가 아닌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평생을 독일에서 나고 자랐던 독일 출신 하노버 왕가의 조지 1세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독일에서 자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 한마디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난 그럼 정치 안 할래. 뒤에서 놀 테니까 의회가 알아서 정치해라. 즉 이제는 입헌군주 정도 아니고요. 의회가 알아서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그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 내각 중심제 또는 내각 책임제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각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 전부 다 같은 말이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영국 혁명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